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봉 작가의 시사 라이브. 관심 가져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후에 구독과 좋아요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해부 필승의 방정식은 있다 없다란 주제로 김성임을 모시고 단일화 조사 문항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얼미터의 김성임 나와주셨습니다. 김성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성님과 해부하고자 하는 주제는 지난 시간에 이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주로 조사 설계 중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어쩌면 단일화 여론조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문항의 문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한 말씀 여쭤보면은 여론조사에서 문항이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해서 좀 짧게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조사 설계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표본 추출 과정에서의 에러를 어떻게 통제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습니다. 아무래도 표본 추출을 불성실하게 되면 조사 결과가 아주 크게 왜곡되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에서는 여론조사라는 단어의 연관어라고 하면은 왜곡일 수도 있겠어요. 아무래도 표본 추출을 왜곡한다는 의미가 컸던 것 같습니다. 정확히 보셨습니다. 최근까지 조사 방법의 타당성, 조사 시간대 문제, 표본 추출 틀 논란, 그리고 RDD에서 유무선 비율 문제, 이런 것들 다양한 어떤 표본 추출 관련 논란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부터 최근까지 다양한 논쟁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러한 내용이 조사 업계에서는 하나의 품질 프로세스로 정리되어 일률적인 고품질의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업계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조사업계에서도 전체 업계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한국조사협회 조사윤리강령이 어떤 대표적인 예일 텐데요. 그렇지만 사실 어떤 특정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감나라 배나라 또 하기는 어려운 것도 현실입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자, 그렇다면 결국 조사 업체별로 품질의 차이는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저는 좀 이해가 되는데, 오늘의 핵심 논의 주제는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설문 문항의 문구가 갖는 중요성이거든요. 일반적인 여론조사에서도 문항이 중요한 건 사실이잖아요. 물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표본 추출 과정에서의 논란들은 어쩌면 대표성 관련 이슈들일 겁니다. 총조사 오차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대표성 외에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사 방법에서의 대표성 관련 이슈 외에 측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이슈가 좀 적지 않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설문 문항에 있어서의 문구 또 특별히 다른 문항과 관련된 이슈들은 전부 다 이제 측정 과정에서 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 소장님께서는 측정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자, 그렇다면 최근에도 몇몇 여론조사에서 문항의 문구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해서 논란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여론조사의 문항에 의한 왜곡은 가끔 등장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거든요. 가끔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자주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매우 안타깝습니다. 김성임은 이제 여론조사 쪽에 오래 계셨으니까 이런 경험을 좀 많이 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었을 거고 다른 실수를 본 적도 있는데요. 이제 물론 여론조사 연구원의 고의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실수로 문항의 문구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작은 실수인 것 같은 이 문구의 오류가 갖는 사회적 파급력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에 이해관계가 결부되어 있거나 아니면 사실 거기에 특정 다른 그 의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격렬한 항의를 해오기도 합니다. 그렇죠. 일단 고의는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실수도 최소로 해야 되는 게 맞죠.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주제인 당내 경선이나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의 문항은 어떤가요? 아마 당내 경선에서는 어느 정도 시행세 측에서 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느 후보가 적합한지라는 식으로 묻는 어떤 적합도 문항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간 합의를 보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의견, 다양한 의견이라고 하셨는데 그 다양한 의견 중에 그 어떤 의견이 있을 수 있을까요? 가령 보시는 것처럼 네네.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의 문항이 선정 문항을 먼저 이제 SQ라고 해서 앞에 놓는데 거주지, 연령대, 성별 이런 것들을 묻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지하는 정당을 묻습니다. 그리고 두 후보 또는 세 후보 중에 누구를 단일 후보로 선정할지를 결정하는 문항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핵심이죠. 어느 후보를 선호하느냐 또는 지지하느냐 이렇게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누가 더 적합하냐라고 물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누가 더 경쟁력이 있냐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룰미팅에서
어떻게 합의를 보느냐에 따라서 이 핵심적인 문항의 문구가 계속 다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핵심 문항에 대해 이제 그 하기 전에 예. 지지하는 정당이 지금 앞에 있는데 이제 이런 거는 역선택 방지를 위한 장치인가요? 예. 예리하시네요. 예, 맞습니다. 그 역선택 방지, 즉 이제 단일 후보를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유권자가 둘 중에 단일화하겠다라고 나선 두 후보 중에 이제 약체 후보를 선택하는 그러한 상황을 좀 방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지하는 정당을 묻고 단일 후보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진영과 경쟁하는 저쪽 경쟁 입장에 있는 그쪽 정당의 지지자를 좀 걸러내기 위해서 지지하는 정당 문항을 앞에 둡니다. 그러니까 또 여론조사의 객관성을 조금 유지하기 위한 그 장치라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예. 그럼 핵심 문항, 그러니까 단일 후보를 결정하기 위한 문항은 두 후보 캠프 측에서 합의하기에 따라 선호도, 적합도, 경쟁력 등으로 문항의 문구를 정할 수가 있다고 지금 하신 것 같은데 예. 어떻게 보면은 매우 큰 차이가 있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비슷한 의미인 것도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조금 한 번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적합도냐 경쟁력이냐를 많이 얘기하는데 당의 세력이 좀 큰 쪽, 큰 당에서는 적합도 문항으로 하자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적합도 문항의 질문은 A 후보와 B 후보 중에 누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느냐 뭐 이렇게 묻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큰 정당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가 더 적합하다라고 선택할 수 있죠. 그 말씀은 응답자 중에는 본선에서 경쟁력이 강하지 않더라도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서 내세운 후보에 대해 적합한 인물이라고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인가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어느 후보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를 묻는 경쟁력 문항은 세력이 약한 후보가 채택하자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그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세력이 약한 후보 측에서는 경쟁력 문항,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라고 해서 선택받기를 원하는 그런 문항을 좀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어렵네요. 얼핏 듣기로는 뭔가 바뀐 것도 같고요. 세력이 큰 정당에서 내세우는 후보가 오히려 경쟁력이 있을 수 있으니 경쟁력 문항은 큰 당 후보가 주장할 것 같은데 반대란 말씀이잖아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후보 단일화 과정이 보통은 이제 민주당 후보와 진보 후보 또는 뭐 민주당 후보와 제3세력 후보의 단일화가 많았습니다. 또 보수 후보와 제3세력 후보도 이제 단일화 논의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민주당 또 이제 보수 진영을 대표하는 뭐 지금은 국민의힘이죠. 이런 당들은 고정 지지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이제 중도적인 그 유권자의 지지를 좀 얻어서 좀 확장해 보자 하는 과정으로 단일화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예. 이 경우에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느냐를 물어보면요, 이 민주당 후보라든지 이제 국힘 후보 이렇게 양쪽 그 진영의 양대 진영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후보보다는 제3세력의 후보가 중도층을 흡수할 수 있으니까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응답을 좀 더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러네요. 예. 이거 굉장히 재밌는 현상인 것 같은데 적합도 문항은 큰 정당 후보가 내세우고 그렇죠? 예. 경쟁력 문항은 제3세력 후보가 내세운다는 게 뒤바뀐 것 같으면서도 김성진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정치에서는 조금 이렇게 당연시 됐다 이렇게 바라봐도 되나요? 예, 맞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02년 노무현 정몽준 단일화 때의 문항도 두 후보, 그러니까 노무현 측과 정몽준 측의 주장을 적절히 결합해 결정 문항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 자료 한번 읽어볼까요?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와 견주어 경쟁력 있는 후보로 노무현, 정몽준 후보 중 누구를 지지하십니까? 재미있네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물어보고 있는데 또 누구를 지지하냐고 묻고 있으니 어쩌면 경쟁력 있는 후보이면서도 지지하는 후보를 묻고 있는 굉장히 절묘한 문구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문구를 가져온 곳은 이제 현경보 박사님의 책 여론 전쟁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노무현 후보 캠프와 정몽준 후보 캠프에서 선호도 문항과 경쟁력 문항을 두고 이제 논쟁이 있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문구를 물어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랐던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이처럼 경쟁력과 선호도 또는 적합도 문항 등 문구에 따라 우세와 열세가 이게 달리 나타난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예는 또 뭔가 없을까요?
예. 이쪽 또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경선인데요. 당내 경선.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에서는 누구를 뽑겠느냐와 누가 낫다고 생각하느냐. 이 문구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었죠. 박근혜 후보 쪽에서는 이제 선호도가 아니고 지지도 조사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그러한 논쟁이 이제 끝나고 나서 결정된 문구는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로 누구를 뽑는 게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이제 문구란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여론조사로 단일화가 성사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간 단일화 논의에서도 그렇다면 문항을 두고 논쟁이 좀 심했을 것 같은데 그쵸?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당시에도 안철수 후보가 경쟁력 문항을 하자고 주장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것도 잘 알고 계신데요. 현경보 박사님 책에서도 뭐 당시에 적합한지를 물어보면 47대 42로 문재인 후보가 유리했고요. 경쟁할 단일 후보로 물어보면 49대 43으로 안철수 후보가 더 유리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야, 이거 재밌네요. 아니, 이렇게 문항의 작은 이게 차이로 후보의 우세와 열세를 가르는 상황이 되면은 각 후보 측에서는 정말 이 문구를 정하면서 진짜 피가 말리는 이 논쟁도 그냥 서슴치 않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언론사에서도 여론조사를 할 때 다양한 문항으로 이제 조사를 해보고 보도도 합니다. 또 이제 각 캠프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 조사를 통해서 단일화 과정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노력하게 되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그 문항의 이제 문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김성이랑 얘기하면서 진짜 새롭게 지금 깨달았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서 문항 관련 논쟁거리는 뭐 또 추가적으로 뭐 있을까요? 예, 보시는 자료처럼 이제 가장 중요한 논쟁 지점은 문항의 문구,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인데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경력을 어떻게 불러주느냐가 있습니다. 대선처럼 이제 큰 선거에서는 아예 후보의 이름만 불러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나 뭐 지방선거에서는 경력을 불러줘야 되는 경우가 또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몇 개의 경력을 불러주느냐, 경력 문구의 길이는 얼마로 해야 하느냐 등이 어떤 논쟁 지점입니다. 야, 굉장히 디테일하네요. 예. 그 후보를 설명하는 경력 사항을 어떻게 해서 구성해서 불러주느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당내 경선이라면 경력으로 쓸 수 있는 직책과 쓸 수 없는 직책 뭐 이런 것도 미리 구분되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렇다면 이제 모든 경력을 이렇게 다 들이댈 수는 없겠고. 예. 그리고 또 다른 것 중에는 이제 로테이션 방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이제 로테이션이 약간 복잡할 수가 있는데요. 설문문항에서 질문하는 부분과 이제 선택지 부분이 있을 때 이제 선택지 부분을 특히 좀 보시면은 이제 로테이션은 두 후보가 등장하는 순서가 번갈아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가령 뭐 홍길동, 임꺽정 이렇게 불러줬으면 그 다음은 임꺽정, 홍길동 이렇게 불러줘야 된다든지 하는 번갈아 나타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질문에서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후보 거명할 때 홍길동, 임꺽정 중에 뭐 누가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선택지 즉 보기에서 그 홍길동, 임꺽정으로 나왔으면 이렇게 위에 질문에서도 그 순서에 맞게끔 로테이션이 맞게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셋째로는 이제 잘 모르겠다는 응답자한테 재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질문을 이래 한다 하면은 가령 임꺽정, 홍길동 순으로 불러줬다면 재질문에서도 임꺽정, 홍길동이 이게 이제 그 순서에 맞게끔 로테이션이 되면서 그 다음에는 또 바뀌어서 뭐 질문과 선택지 그리고 재질문에서 다 이게 맞아야 된다는 거고요. 뭐 넷째, 다섯째 많은데 복잡하니 여기까지 말씀드리죠. 이거 많이 복잡한데요. 예. 머리가 아프네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하신 이 로테이션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에는 이제 필수적이란 말씀이시네요. 예, 맞습니다. 이게 선택지를 번갈아 불러주고 읽어준다는 이 로테이션은 좀 더 세밀하게 보자면은 사실은 이게 순차 방식과 무작위 방식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준비하신 자료에 보면은 순차 방식은 조금 간명하거든요. 자, 무작위 방식은 뭔가 말 그대로 이제 무작위, 마구잡이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어떤 경우에 이런 두 방식이 좀 문제가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순차 방식은 A, B, C, B, C, A, C, A, B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네네. 가령 이제 A, B, C 후보가 경선으로 돌입하는 경우에 이걸 순차 로테이션으로 하면 A, B, C, B, C, A, C, A, B인데
이 경우에 B 후보는 A 후보와 인접해서 이제 노출되는 경우에 뒤에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A 후보의 앞에는 위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순차 로테이션인 경우엔 이게 B 후보 입장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후보는 무작위로 불러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우의 수가 6가지가 돼서 B 후보가 A 후보와 인접하는 경우에 앞에도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선택지, 흔히 이제 우리가 보기라고 하는 부분에서 로테이션 된다고 하면은 이 순서에 따라 질문도 해야 하고 또 그에 따른 재질문도 해야 한다는 것이네요. 예. 앞서서 말씀드린 게 그렇습니다. 이게 선택지가 로테이션 돼야 되는 데에서 파생되는 그러한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뭐 넷째 다섯째 이게 좀 복잡하다고 생략한 게 있는데요. 네. 넷째 로테이션은 문항이 통째로 로테이션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항과 문항이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제시가 되는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더 나가면 A 문항의 재질문 A-가 한 세트가 되고 B 문항의 재질문 B-가 한 세트가 되면 이 A 세트와 B 세트가 세트 로테이션이 돼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단일 문항으로 하나의 문항으로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그 앞서서 뭐 후보의 인지도, 이 후보를 아느냐 잘 모른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인지도 문항을 통해서 A 후보와 관련된 인지도 문항, B 후보와 관련된 인지도 문항, 그리고 다시 A 후보와 B 후보에 대한 뭐 적합도 문항 이런 식으로 복합적으로 설계될 때에 다른 지표들도 함께 보는 경우에 이와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그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예, 맞죠?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진짜 몇 문항 되지 않지만 보통 여론조사와는 매우 다른 논쟁거리가 기다리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조사 중에 하나죠. 그러네요. 오늘 말씀 쭉 들어봤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제 김성리가 함께 이제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의 문항에 대해 이제 쭉 알아봤는데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으시는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조금 어려우면은 중간중간 이제 한번 듣고 조금 이제 음미해 보시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후보 단일화 과정이 이렇게 어려운 조사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여러분 한번 또 생각하시게 되는 좋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문의는 이게 댓글이나 이메일로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면서 다시 한번 이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님, 예. 오늘 정말 내용 좀 어려웠습니다. 진심으로 하지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봉보로봉봉 봉작가의 민심 프리즘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